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임금이 너무 낮고 노동시간은 길며 작업 현장은 위험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직을 할 수 있는 다른 회사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 모두 불만이 많지만 해결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회사와 협상해서 환경을 조금씩 개선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법과 제도를 개혁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반면 두 번째 무리는 체제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더 옳을까요? 이 질문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을 뒤흔든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산업화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무분별한 노동력 착취가 가장 심했던 시기는 오히려 이보다 조금 이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복지제도라는 것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노동력의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자는 의견이 독일 사회민주당과 같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세력 내부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노동력 착취 문제가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한하는 여러 입법이 생겨나고 기초적인 형태로 보험이 도입되고 노동시간 제한과 같은 여러 복지제도가 생겨나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 복지제도의 수혜를 더 누릴지 아니면 복지제도의 유혹을 제껴두고 더 근본적인 혁명을 계속 찾아 나서야 할지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전자를 대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1850년 태어난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873년 마르크스가 사망한 이후 유럽인들의 경제적 삶에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하고자 노력한 3인당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동시에 비난 역시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자동차 엔지니어의 아들로 태어난 베른슈타인은 견습은행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곧 홀로 독립했습니다. 22살에 3인당에 가입한 베른슈타인은 딱히 공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활동력을 인정받아 당 지도자들로부터 당의 주요 신문인 소ци알데모크라트, 사회민주주의자의 편집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얼마 후인 1878년 비스마르크가 반사회주의자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민주당을 탄압하자 베른슈타인은 1890년까지 독일을 떠나 취리히와 런던에서 외국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독일로 신문을 밀반입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문의 편집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활동하게 된 경험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곳에서 생전 마르크스의 가장 중요한 지인이자 후원자인 엥겔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공식 교육을 받지 못했던 베른슈타인은 엥겔스와의 만남을 통해 마르크스의 저작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영국에서 지내면서 영국 페이비언 협회라는 단체와도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조지 버나드 쇼와 같은 지식인과 작가들이 영국 산업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하기로 결심하면서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급 갈등과 혁명을 통해서만 이런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영국에서 체류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세력과 모두 교류한 베른슈타인은 고민 끝에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마르크스의 많은 가정이 틀렸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정점에 도달할 때 노동자의 생활이 점점 빈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한 나라가 완전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룬다면 혁명 없이도 노동자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돌아온 이후 베른슈타인은 당원들 사이에서 분량은 짧지만 논란의 크기는 아주 큰 책 한 권을 출간했습니다. 사회주의의 가설과 사회민주주의의 임무라는 이 책에서 그는 산업화된 국가들의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라는 신념은 유지했지만 그 수단으로서의 혁명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진보적 자본가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 산업 노동자의 생활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속한 3인당의 임무가 혁명을 위해 노동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선거에다가 표를 던지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던 세력 내에서 베른슈타인의 책은 압도적인 힘으로 부정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후 소련 혁명을 이끌 레닌은 베른슈타인이 사회주의자의 가치를 배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베른슈타인의 생각은 현실에서는 영향력이 컸습니다. 독일 노동조합들은 당장의 생계를 위한 빵과 버터의 문제에 국한되어서 자본가들과 협상에 나서는 것을 허용해주는 그의 생각을 지지했습니다.
3인당 내에서도 이론적으로는 베른슈타인에 대한 비난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실제로는 점차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노동자의 생활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힘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신에 맞게 1902년부터 1928년까지 여러 차례 제국의회 의원으로 일하며 여러 입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베른슈타인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은 이가 있었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이 인물이 보기에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가 표결로 순순히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터무니없이 순진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신념을 위해 죽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있다면 룩셈부르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룩셈부르크는 한편으로는 존경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폴란드의 한 작은 도시에서 목재 상인의 딸로 1870년 태어난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매우 머리가 좋았지만 동시에 학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할 정도로 일종의 반골 기질을 보였습니다. 학교와 싸우다가 폴란드를 강제로 떠나게 된 그녀는 취리히에서 대학 공부를 하면서 비스마르크의 사회주의자법 때문에 스위스로 도망 온 사민주의자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 베를린으로 이주한 룩셈부르크는 여성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3인당의 전당대회에서 요직에 선출되고 자신의 학창시절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라도 하듯 3인당 교육기관에서 헌신적으로 교육에 임했습니다. 그녀를 맹비난했던 이들도 교사로서의 그녀는 매우 총명하고 열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곧 독일로 돌아온 베른슈타인과 지적 대결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베른슈타인과 같은 인물은 노동자의 눈을 가려 혁명의 준비를 막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당시의 자본주의가 겉으로 봤을 때는 견고해 보여도 이미 붕괴하기 직전에 최후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유럽 열강들이 골몰하고 있던 제국주의는 그녀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최고이자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녀가 보기에는 이처럼 자본주의가 이미 붕괴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빵과 버터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사망을 지연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룩셈부르크는 파업과 같은 무기를 이용하여 혁명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얼핏 레닌과 비슷해 보였지만 둘 사이에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노동자 내부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3인당과 노동운동에서 다른 관점을 표현하는데 자유가 주어져야 하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 역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소규모의 전문 혁명가들이 노동자 전체를 대표해서 혁명을 이끈다는 레닌의 일명 전위대 이론을 거부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룩셈부르크는 독일 정부의 전쟁 수행에 협조하기로 한 독일 3인당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노동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라고 촉구했고 그 결과 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 전쟁 대부분의 기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후 3인당에서 벗어나 극단적 좌익인 스파르타쿠스단의 구성원이 되고 1918년에는 독일 공산당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이 1919년 1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즉시 혁명에 나서기로 하자 이 결정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막 출범한 당이 성공적인 혁명을 위해 필요한 재원도 인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지들, 당신들은 너무 가볍게 혁명에 나서고 있소 라는 그녀의 말은 이론에서는 급진적이었지만 현실적인 감각을 놓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그녀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추고 있었고 즉각 혁명에 나서기로 당의 결정이 이루어지자 실패가 뻔한 결정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지지했고 그 결과 극단적인 우파 자경단에 체포된 후 살해되었습니다.